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차 시험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행정소송법 규정에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행정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얘가 2013년도 3월 20일 날 법무부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소송법하고 이 개정안 입법 예고된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하실 텐데, 첫 번째 1번에 보시게 되면 판결에 따라 취소되는 처분 등이 이미 집행된 경우에, 집행이 됐죠. 집행이 되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날 텐데,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에게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한다. 위법한 결과를 제거한다. 이 얘기는요, 기속력 얘기겠죠.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현재 있는 반복금지 의무나 재처분 의무 말고 결과 제거 의무요.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기속력으로서 결과 제거 의무, 우리한테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원상회복 의무, 결과 제거 의무에 대한 기속력 규정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재는 행정소송법 제30조가 1항은 일반적 기속력, 2항하고 3항은 재처분 의무, 4항은 현재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32조입니다. 32조 4항에 보시게 되면 결과 제거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없고 개정안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아니겠고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 자는 음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네요. 음행소송. 음행소송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소송이죠. 지금은 무명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행 행정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무명항고소송이라고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음행소송이 있습니다. 다만 CF는 이때 법무부 입법 예고가 되면서 원래는 개정 시한에 있었던 의무이행 소송 말고 또 하나의 사전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었는데, 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입법 예고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삭제돼서 이거는 개정안에 없고요. 현재 개정 시한에는 있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당연히 없고요.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음행소송도 없습니다. 행정청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죠.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는 현행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도 있고요.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은 어디다 신청한다? 1심 수소법원에 1심 판결이 확정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이거는 판결이 아니죠.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의 방식입니다.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할 것을 명한다라고 해서 배상명령 제도가 되는 것이죠. 직접 강제는 직접 처분 제도, 간접 강제는 배상명령 제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강제랑 비교했을 때 이 배상명령 제도는요, 즉시 배상명령도 가능합니다. 즉시 배상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이것이 진짜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죠. 이것은 이행강제금과 비슷한 겁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현행행정소송법에도 있죠. 당연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있고요. 개정안에도 있습니다. 있고 현행행정소송법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지금 행정소송법에는 34조 1항에 이와 같은 간접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되어 있지만 CF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의무이행 소송은 도입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법 50조와 같은 직접 강제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강제, 직접 처분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형성 소송이 인정돼야 되는데, 개정안에서도 음해행 소송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현저한 의심, 보시다시피 우리 임시처분
가처분이 떠오르게 되죠. 부작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가처분은 가금지가 아니라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임시적 지위를 정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 중에 가이행,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요 가처분이 있죠. 현행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만 있습니다. 23조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들어가서 개정안에는 뭐 더 있냐면 가금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긴 한데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지 않은 이상 가금지라는 가구제 수단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금지도 가처분의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입법 과오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 나왔습니다. 소송상 화해 제도입니다. 할 수가 있다. 다만 화해 공고 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역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있는 내용인데요. 화해 제도입니다. 화해 제도. 소송상 화해 제도. 화해 제도는 현재 현행행정소송법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화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다라고 했네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개정 시안에 있었고요. 개정 시안에 있었고 이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도 없죠. 얘도.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에는,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개정 시안에는 예방적 금지 소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상 화해 제도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삭제했습니다. 이 두 개를 법무부가 자기들한테 분리해서 삭제를 해버렸던 두 개. 예방적 금지 소송 화해 제도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개정 시안에는 있었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없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남해 군수는 2009년도 10월 26일 골프장 및 리조트, 골프장 보는 순간 이딴 게 무슨 공공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골프 치는 것이 대중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골프장, 리조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A 컨트리 클럽, 고급 골프장입니다. 고급 골프장.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죠. 조성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얘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될 테고요. 남해 군수가 행정청이고 이 친구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개발 촉진 지구에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사업 시행자로 주식회사 B를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는요 특허죠. 이거는 언제나 특허고요. 무엇을 인정한다? 공용 수용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공용 수용권, 즉 권리 능력이죠. 권능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설권적 처분 특허에 해당할 테고요. 이를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얘기하는 거죠. 개별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얘는요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 불성립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조정을 구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남토지수용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에 대한 수용재결의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용재결은요 법적 성질이 대리죠.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 그 대리가 아니고요. 2010년도 12월 21일 수용재결을 받았다. 대리입니다. 갑이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얘가 대리 처분이죠. 당사자 심판에서의 처분으로서의 재결, 순수한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이고요.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얘가 이제 처분청이죠.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 거치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의 얘가 재결청이죠. 행정심판위원회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요 이의신청은 진정 이의신청이 아니라 부진정 이의신청이죠.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요것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말이 이의신청일 뿐이고요.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공용 수용 절차 들어가는 건데요. 전부 프로세스 다 나오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업 인정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사업 인정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있는 것이고요. 얘는 특허죠. 공익사업을 인정하고 그 다음 사업 시행자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토지조서, 물건조서,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조서 작성은 26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 취득 역시 26조 사법상 계약. 협의가 불성립을 하게 되면은 방금 보신 대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데요. 수용재결 신청은 28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재결이 나오게 되겠죠. 수용재결은 34조입니다. 34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용 수용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저 수용재결은 여기에는 이 수용재결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수용재결, 요게 바로 처분이죠. 얘가 바로 처분이 됩니다.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것도 심리의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형식은 재결입니다. 실질은 처분이 되고요. 법적 성질은 대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용재결의 내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땅을 뺏는 내용의 수용재결, 진짜 수용재결 내용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에 부과해서 이제 돈을 주는 부분도 있죠. 보상금을 결정하는 보상재결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토위로 넘어가게 되죠. 중토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간다. 행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불복 절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처분이니까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도 역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을 할 때는 땅을 뺏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보상재결에 불복을 할 때는 땅은 뺏어도 되는데 정당 보상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의 재결이라는 게 나올 텐데 요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 요 이의 재결이 바로 재결 처분이죠. 앞에 있는 수용 재결 저게 처분이고 요게 이제 재결이 됩니다. 재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제 취소 소송을 들어가게 될 테고요. 취소 소송. 여기다가 그냥 소송을 여기다 쓸까요? 취소 소송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들어가게 되겠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얘는 취소 소송이 아니죠. 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우리 제소기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30일에 30일 그리고 60일입니다. 30일에 30일, 60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이의 신청을 들어갈 때 이게 30일 내에 들어가는 거고요. 30일 내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의 재결 나온 다음에 소송 들어갈 때 30일 내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30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용재결에다가 다이렉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이렉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되던 것들이죠. 다이렉트 들어가게 되면 이 다이렉트는 이거는 60일입니다. 다이렉트는 60일 이렇게 소송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우선 보시고 그래서 수용재결의 이의가 있으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있는 특별행정심판이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에 대하여 갑이 불복하는 경우에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이의 재결이 나왔다. 이의 재결이 나오고 나서 일로 들어가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30일입니다. 재결서 정보는 송달받고 나서 30일 안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갑은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를 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이렉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은요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필재필 격일증이죠. 필재필 격일증.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B와 같은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공익성이 낮은 골프장 공익성이 뭐 아예 없죠. 그게 무슨 공익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공익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의 공익입니다. 판례가 짚고 들어왔던 공익은 이런 식의 고급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뭐 지역경제 발전, 지역경제 발전 또는 뭐 지방 세수 확대 이 정도의 공익입니다. 그 자체가 순수한 공익이 아니라 그냥 저 정도의 공익이고요. 낮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한다. 골프장 따위 만든다고 해서 남의 땅 뺏고 이러면요, 목숨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필요성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잘했고요. 잘했다. 칭찬. 웃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갑이 보상금의 증액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B와 경상남도 토지수용은혜를 공동 피고로 한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필재필 격일증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또 나오게 만드네. 그죠? 필재필 격일증입니다. 필재필 격일증. 이 필재필 격일증에서 이 전체 프로세스가 나오는 것은 이 전체 논점은 이 친구고요. 이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선배 중에 제필형이 있습니다. 제필형은 이쪽 논점입니다. 이쪽 논점, 요것만 제필형 해당 사항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셔갖고, 첫 번째 요거는, 종전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다 이거죠. 공동소송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와 재결청, 토지수용은혜였었고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피고는요, 토지 소유자와 함께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행정청 재결청이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형식적 당사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반드시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이 보상금의 문제도 이의 재결에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엔 재결주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따라서 일반법에 있는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결주의가 적용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만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필요주의는 필연적이고요. 행정심판으로 이의 신청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조차도 없기 때문에 임의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성격은 확인소송이죠. 보상금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확인소송이고,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근거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형식적 당사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요. 증명책임은 옛날처럼 피고에 포함되어 있었던 행정청이 언제나 그 보상금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증액청구를 제기하는 토지 소유자가,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제기하는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이 적정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공법상 원인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누구 쪽에서 이것을 행사할 수도 있고 국가 등 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국민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행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의 행정행위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가금을 부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했다, 세금을 부과했다, 뭐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납부를 했다는 거죠. 기납입니다. 이미 납부를 했고 여기에 발생한 과오납, 이 과오납에 대해서 이 과오납 조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뭐 반대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쪽이든 아니면 국민 쪽, 사인 쪽이든지 간에, 사인 쪽이든지 간에 그냥 무단점유 해봅시다.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무단점유. 사인이 국가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인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부당이득 성립되죠. 부당이득, 그것은 무단점유라는 사실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국유재산법상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부계약을 맺고 그리고 일반 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 허가를 받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변상금은 100분의 120입니다. 100분의 120이고 그것은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서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고요. 일반 재산은 원래 사법관계의 문제가 되겠지만 사물이죠. 하지만 100분의 120의 20부분이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 있어서의 변상금 부과도 역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요. 국가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선택적 청구입니다. 또는이에요. 선택 청구가 아니라 선택적 사용입니다. 그래서 또는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해도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한쪽에서 돈을 받아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에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되겠죠. 서로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다른 게 안 된다, 이런 구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결국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이제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국세를 부과한 거예요. 부과하면서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인 거죠. 지방세 부과하면서 같이 그냥 국세까지 같이 걷어들인 건데요. 하지만 그 돈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국가 주머니, 국가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당연 무효인 과세 처분이 되었다. 국세가 위법하고 중대 명백해서 무효였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될 텐데, 국세가 잘못 납부된 것이라면 당해 국세를 수납한 지방자치단체, 얘는 그냥 수납만 한 거죠. 지자체를 상대로 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신 받아준 것밖에 없는데, 얘가 아니라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행위 원인이 되어 재산의 이동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내용상 위법하여 취소 사유입니다. 공정력이 존재하죠. 공정력이 존재하니까 그 행정행위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과 마찬가지에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이 된다.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때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로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지금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지요. 처분이 유효하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고요. 따라서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돈을 냈어요. 국가가 잘못했고요.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돈을 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돌려달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권리 행사. 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 행사의 의사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게 맞죠. 소멸시효 중단의 대표적 케이스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게 맞겠지요. 4번입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나 철회입니다. 위성소 적발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장발장이 아닙니다. 위성소 적발장입니다. 적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아닙니다. 직권취소 같은 경우는 위성소죠. 위성소. 위법 성립 소급이 되는 것이고, 철회는요 적발장이 되는 것이죠. 적법 후발 장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소라고 하게 되면 직권취소고요. 취소는 발령 당시 이미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쵸?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니까 원시적 하자입니다. 원시인이 아니고요. 원시적 하자 대상으로 해서 발령 당시로 소급해서 그 효력은 소급표가 인정되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당해 처분을 제거하는 행위로서 취소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으로서는 취소 처분했는데
그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얘기야 지금. 취소 행위를 절차 취소해야 된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의미 없죠. 예, 처분을 취소한다. 그런데 또 취소한다. 취소의 취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취소의 취소. 근데 판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봅니까? 앞에 게 이제 원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일 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처분이 침익적 행정행위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취소하는 처분을 해봅니다. 예, 뒤에 같은 경우에 그것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소하는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취소는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테고요. 이 취소는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이 취소는 수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테고 얘는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예, 갑자기 침익적이네요. 깜놀. 그렇죠?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인정되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러면 아래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취소가 만약 위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 처분을 new입니다. new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라고요. 다시 하라고요. 취소하지 말고 다시 하라고.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침익적 처분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절에는 발령 당시에 적법했던 행정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적발장, 후발적 사유 발, 장래효 장,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다. 처분에 대한 취소는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 다 처분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가 처분이죠. 처분이 그 법률관계를 전진시켜 놨으면 취소를 통해 후퇴시키고 그 처분이 법률관계를 후퇴시켜 놨으면 취소를 통해 다시 전진시키기 때문에 관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맞고요. 행정행위가 맞습니다. 행정행위가 철회가 되면 당연히 행정청이나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이미 지급된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취소에 이런 효과 없습니다. 취소에 이런 효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요. 당연히 돌려달라고 하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야 되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제기하려면 민법 741조 같은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게 물론입니다. 취소와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 규정 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578번 정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그러면 1579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취소죠. 그냥 내용상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를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될 테고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한법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제한법리. 문제는 언제나 그냥 다 대동소이합니다. 눈 감고 풀면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죠. 직권 취소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 위법할 때 또는 법령상 취소 사유가 존재할 때. 철회라고 하게 되면 철회는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우리 객관식 문제는 두 문자로 시작해서 두 문자로 1초에 100발 맞출 수 있습니다. 부동철사 개벽, 부담의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이런 게 취소 사유. 그 다음 제한법리에서 나오는 거의 핵심은 신뢰보호 원칙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비례원칙 적용될 수 있겠죠. 이 법률유보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권 취소 꺼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철회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유보 원칙이 과연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살피시고요. 법률유보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으니까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 것인가 비교를 해보시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어느 게 더 침익적이냐? 이게 더 침익적이죠. 철회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침익적이지만 하지만 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후발적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그 후발적 사유를 일일이 전부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얘는 적용되지만 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바로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니까 따로 근거 필요 없고요. 얘는 법률 유보가 적용 안 되니까 당연히 법적 근거 따로 필요가 없겠지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청으로서는
처분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감독권의 일환으로 직접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가 이렇게 있다. 철회가 있는데요. 기간 위임 사무가 아닌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간 위임 사무인 경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기간 위임 사무가 아니면 감독청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 취소를. 그러니까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없고요. 기간 위임 사무일 때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철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위법해서 직권 취소해야 된다라거나 후발적 사유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명령. 감독권 행사의 기본은 명령이죠. 취소하라고 명령을 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직접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 직권 취소는 기간 위임일 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절대로 안 된다. 5번입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네요.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자승계론입니다. 하자승계론. 하자승계론의 입장,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원칙적 입장이고요. 개별공시이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과세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얘가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 하자승계가 안 되는데 기결력 이론에 따라서 하자승계를 인정을 했던 케이스죠.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안 됩니다. 개별공시이가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수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수인이 안 되고요. 결과를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예측이 안 되고요.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일반법 원칙으로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개별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었었죠.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게 바로 기결력 이론에 따라서 인정한 케이스죠. 개별공시가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도 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계됩니다. 개별공시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요. 틀린 건 4번이겠네요.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방금 앞에서 나왔던 우리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 2항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앞에 선행처분으로서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선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이가 결정입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죠. 일반 처분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어디가 포인트? 일반 처분이다. 독립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이제 선행행위가 있었죠. 선행행위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행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 즉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진다.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죠. 연속하여 행해진다는 의미가 그냥 앞뒤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행행위의 효력이 후행행위의 요건을 구성을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떨 때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냐? 첫 번째는요. 선행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후행행위도 역시 처분이어야 하겠지요. 둘 중에 하나만 깨지면 권리구제 방법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선행처분이 위법한데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위법한데 그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런데 말입니다. 선행처분은요, 불가쟁력이 발생이 되어 있죠. 불가쟁력. 이게 깨지면 그냥 다투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4번은요. 후행 처분이죠. 요번엔 후행 처분은 고유한 위법조차 없고 아예 적법인 상황. 이러면 무슨 지대가 발생해요? 이각지대입니까? 삼각지대입니까? 사각지대입니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되죠.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권리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죠. 그래서 법리 조작을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게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위법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죠. 앞에서 무효사유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엔드요. 하자승계론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기본적인 입장인데 기결력 이론의 입장을 취한 적이 3번이 있었지요.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안 되는데 기결력 이론을 가지고 권리를 구제시켰던 케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등장했던 친구가 바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던 세금이었었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엔드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로 들어갑니다. 표준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나오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수용재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수용재결. 여기에 보상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액이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사람한테 당신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주 영광스럽겠네요.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급 배제 결정이 나왔는데 다 뭐였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거를 받은 사람들한테 통지가 안 됐어요. 통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통지가 안 됐으니까 앞에 있는 선행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선행처분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침익적인 처분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한 이 행위들이 위법한 이 행위들 때문에 나온 건데 통지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먼저 다퉜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입니다. 이걸 몰랐으니 이런 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었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 그래서 살려줬던 게 바로 기결력 이론을 적용시켰던 3개의 케이스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6번.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관한 설명 판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업면허는 특허죠. 어업허가는 허가죠. 어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죠. 수산업법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3순위, 3순위도 있죠.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순위 결정은 우선순위자가 1순위자가 면허 신청하면 너한테 제일 먼저 줄게 라는 약속이죠. 하겠다는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여기서 이제 판례가 했던 말은 이것은 확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라고 했죠. 이거는 단순히 확약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즉 확약은 처분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라고 연결시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처분이 아니면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으로서의 공정력 그리고 존속력으로서의 불가증력 그리고 강제력 이런 것들 인정 안 되겠죠. 행정행위의 특유의 효력은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없습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주기기 마스터 플랜 등은 4대강 주기기 정비 사업과 주변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입니다. 이건 뭐예요? 4대강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4대강 주기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행정기관 외부의 사업 기본 방향을 좌우할 뿐입니다. 기본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그 결과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기본 계획은 처분이 아니죠. 관리 계획이 처분이죠. 구속적 계획이 아닙니다. 비구속적 계획에 불과하지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적정통보는 사전결정이죠. 사전결정이고 이것은 처분이죠. 그러면 부적정통보는 뭐가 됩니까? 부적정통보는 이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죠.
얘는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가, 이 폐기물 처리 허가는 특허죠. 예, 폐기물 처리 사업, 공공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을 하고요.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지만 이 최종적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무엇을 인정한다?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허가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나중에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 그 건설허가 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부지사전 승인은 처분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을 한다.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원자로 건설허가 처분은 가학상 허가지요. 얘가 바로 최종적 허가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요건, 이게 바로 뭐냐? 부지의 안전성입니다. 부지의 안전성. 부지가 안전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요거를 받기 전에 부지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전 승인 처분이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최종적 허가의 일부 요건에 대한 사전적이고 종국적인 확인 행위이기 때문에 단계적 행정결정으로서 사전결정에 해당을 하고 처분이 맞지요. 그 다음 원자력 안전법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완결된 허가로서, 부분적인 완결된 허가로서 부분 공사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부분 허가로서의 단계적 행정결정이기도 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처분이 맞습니다. 여기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인근 주민은 다만 소송 도중에 최종적 허가가 나오면 이 처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돼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 그때는 부지의 안전성을 다투려면 다시 이 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주장을 해야 될 뿐 이게 처분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아닙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상대방의 권리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처분이 아니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함양군 공무원 불문 경고 사건을 생각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근거해서 불문 경고라는 처분이 나왔습니다. 불문 경고는 원래는 행정지도인데 그런데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을 했었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관련된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있지요.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공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대상적격의 처분성 판단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서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돼서 다뤄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을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옛날에 공정력을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긴 했었지요. 이것은 구석기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공정력이 존재했었다 그러면 또 맞는 말이겠지만 하지만 불가변력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또한 지금은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아니에요. 명문의 규정은 언제나 어디 있냐면 도이칠란트에 있습니다. 도이칠란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걔네들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뭐 공정력이니 하자의 치유니 실권의 법리니 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공부를 쉽게 하죠. 우리나라는 있는 게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행위에 당연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될 때입니다. 당연무효. 민사법원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죠. 무효면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력, 즉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구성 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그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효력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성 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와 같이 행정행위의 요번엔 뭐죠? 선결 문제가 위법심사입니다. 위법심사.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없다. 만약에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 여기처럼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적법이나 위법에 대한 문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 위법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은 없겠죠. 무효인 행정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사정재결은 가능하나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정재결은 행정심판법 44조 3항에서 무효인 행정행위는 사정재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 28조를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성에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불가능하고요.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나 재결을 할 수가 없겠죠. 판례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판결과 재결은 부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정판결과 재결은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그것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와 X로 표시해달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풀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결정은 이를 고시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도로구역 결정, 도로구역 변경 결정은 말입니다. 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확인이죠. 준법률 행정에서 확인이고 도로라는 공물을 성립시키는 공용 지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일반 처분이죠. 물적 행정행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인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것을 도로라고 말하라. 이거였습니다. 일반 처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열람하죠. 그런데 사전 통지를 한다고요? 도대체 누구한테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특정한 질병군은 뭐죠? 질병 아니겠습니까? 상대가치 점수를 질병은 뭐죠? 똥입니까? 이건? 상대가치 점수를 종전보다 인하하는 고시는 무슨 얘기예요? 보건복지부 고시죠. 보건복지부 고시 한미약품 사건 얘기하는 거죠. 한국 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 얘기하는 거죠. 2003년도, 2006년도 사건 얘기하는 거죠. 이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령보충적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지요. 이거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였습니까? 요거는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이었었지요. 얘는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병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일반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그래요. 맞아요. 일반의 권익을 제한합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집행적 법규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행적 법규명령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데 그 처분성을 인정하면 무슨 처분이 되는 거야? 일반 처분이 되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인데 도대체 누구한테까지 사전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통지하다 날 새겠네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 있으면 종전에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남편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으로 이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하고요. 리을하고 똑같은 겁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는 효력을 잃으므로 이는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 똑같은 문제를 두 번 내면 재미가 없지요. 재미가 없으신 분이 출제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재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앞에 양도인이 이렇게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수인이 이렇게 있겠지요.
거기에 무슨 뭐 체육실업이든 아니면 룸사롱이든 아니면 뭐든 다 상관없습니다. 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든 아니면 지위승계 신고든 간에 이 지위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내가 지위승계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양수인이 했겠죠. 명의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양수인이 했겠죠. 얘가 이제 신고를 때렸단 말이에요. 신고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수리가 돼버리면 말입니다. 소가 아닙니다. 이 신고의 요건에 뭐가 들어가요? 유효한 양도계약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신고다?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이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수리는요, 양도인에게 영업권, 사업권 등을 박탈합니다. 얘를 박탈하죠. 아주 박탈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요,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신규 허가를 내주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수리가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외형상으로도 상대방이고 실질적으로도 상대방일 텐데 그러나 얘는 외형상 제3자이지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실질적 의미로는 직접 상대방이 맞다가 판례 입장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얘에 대한 뭐랑 똑같은 거야? 취소 처분한 거잖아요. 기존의 허가를. 그러면 얘는 권익제한 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이 되니까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학교원 임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죠. 방금 위의 거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디귿과 리을은 취소 처분입니다. 양도인에 대해서는 철회라는 취소 처분이니까 기득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거부 처분은요, 기대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권익 제한의 범위 안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강론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강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8번까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